네, 계속해서 긴급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지난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 가결됐고요. 그동안에 시장 흔들던 불확실성 하나는 좀 해소가 된 분위기인데 이번 주 시장 방향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의 주가 움직임이 이번 주의 시장 방향성을 좀 미리 예고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 불안은 여전히 되겠지만 이제 이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과거 데이터를 보고 시나리오를 써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레벨 다운 됐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긍정적인 요인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12월 초로 다시 시계가 돌아가지 않았나. 12월 초에 국내 증시도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출발했고 이제 매크로 이벤트 잘 소화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찰나에 계엄 사태를 맞았으니까 네. 이제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번 주 예정된 FOMC라던가 트럼프에 대한 우려들 혹은 이제 펀더멘털 이슈들 이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돌입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내외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향후 앞으로 추세를 안심하기에는 좀 여전히 불안 요인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렇죠. 우리 시장 좀 추세 전환을 위한 조건 네.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주말 중에 뉴스 보니까 외신에서도 과거 2016년도 탄핵 이제 전국 딱 가결된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1년 동안 20% 올랐다라고 네. 했는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그때 올랐던 거는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익들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거든요. 네. 지금은 그대로 그 공식을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이제 이익이나 수출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방을 막아갈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는 조금 소강은 되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다시 한번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시장에서 좀 잘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익 내려가고 수출 내려가고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2,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네.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최소한 수출이나 이익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만큼 12월 한 달간 놓고 봤을 때는 지수는 그냥 저도 2600 내외에서 회복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올 한해 좀 마무리하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이익이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과거 탄핵 정국처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난주 외국인들이 탄핵 정국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네이버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외국인 매도는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일단락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물론 팔고 있긴 한데 네. 지금 12월 달에 매도 금액 코스피만 계산해 보면은 오늘까지 대입해 보면은 대략 1조 좀 넘게 1.2조 정도 순매도했는데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는 4조, 8조 이렇게 매도를 했으니까 매도 규모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탄핵 전국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계엄 사태 이후에도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순매도를 했었는데 네. 매도의 성격도 나쁘진 않았어요. 거의 이제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가 있는 금융주들 중심으로 매도했지 반도체나 자동차 우리나라 주력 업종들은 오히려 순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연말까지도 그리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 기간에서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환율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투자자가 코스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싸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여기서 바로 이제 국내 증시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외국인들의 지난 5개월 동안 진행이 됐던 순매도 공세에는 저는 완화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락 됐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 겪으면서 증권사들이 만류하긴 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좀 투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최근에 이렇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지금 이제 8월 5일 블랙몬데이 0.87배 이 수준으로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서는 오히려 이 지점에서는 진짜 싸다는 이유만으로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난제들이 계속 산정은 해 있지만
연말까지도 2,600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평가 매력들은 여전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기보다는 하방 리스크 잠깐 맞은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상방 리스크, 이익의 손실 복구의 기회, 이익의 발생의 기회, 이거를 놓치는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상방 요인이 더 많다. 연말까지 2,600선 회복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동안에 뭐 비상계엄 사태로 미국 경제 지표들 좀 챙겨볼 새가 없었는데요. 그 미국의 제조업 지수, 특히 뭐 우리 수출과도 좀 연관이 깊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인데 미국 증시를 전체로 놓고 보면은 네. 살짝 헷갈리죠. 왜냐하면 미국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온다라는 거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니까 연준의 금리나 전망을 후퇴시킬 수 있는 거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 쪽에서 수요가 잘 나온다라는 것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후자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이제 거의 마이너스 임박할 정도로 안 좋게 나왔는데 네. 앞으로도 안 좋게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수출의 하락 사이클의 강도는 우리가 지난 뭐 3, 4개월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파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수가 저는 지금 시점도 그 현재 레벨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는 것도 수출이나 이익이 하향되는 정도가 이제는 시장에서 프라이싱한 만큼 수준의 완만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 전망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하락 사이클이긴 하지만 그 강도는 약해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탄력받을 섹터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그 수출주들이 일단은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뭐 여전히 뭐 데이터 자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최근에 우리한테 하나의 그나마 조그만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환율. 환율 같은 경우도 3분기 때에 비해서 4분기 때 환율이 레벨업을 불가피하게 했잖아요. 네. 지금 환율이 올라온 것 자체는 국가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달가운 신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4분기 때 예상해냈던 환율보다 더 높아진 구간에 있으니까 환율 효과로도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때 한번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저는 뭐 연간으로 봤을 때 내년도 좀 길게 놓고 봤을 때에는 주도주로서 바이오나 조선 혹은 저는 금융주 역시도 주도 테마 성격의 영향이 되게 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업체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시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상승 좀 수출주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바이오와 조선과 같은 섹터들도 유망하게 보고 계시다. 이번 주 22개국이 금리를 결정해서 뭐 금리 슈퍼 위크라고도 하던데 네. 뭐 일단 가장 주목할 것은 미국의 FOMC일 테고 네. 이번 FOMC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12월 달에 인하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2월 결과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네. 이제 점도표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 전망을 통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로 인하폭을 가져갈까 이게 관건인데 저도 이거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현상인데 시장이 연준보다 더 내년도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웬만해서 시장은 연준 금리 더 내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낙관적인 전망들을 프라이싱하는데 네. 이번에 시장은 내년도에 금리 2번 정도 인하하고 끝일 거야라고 하고 있고 연준은 점도표상으로 4번의 인하를 지금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그 4번이 정말로 2번이 될지 아니면 3번 이나에 그칠지 이게 관건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연준이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만큼으로 보수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 같은 경우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정책 이거를 걱정하게 되고 있긴 한데 코어 인플레이션이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들은 지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네. 고용 시장의 냉각도 슬슬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지금 꺾인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저희가 뭐 지난 2, 3개월 동안에 야 노랜딩 가능하다. 골디락스 가능하다. 그럴 정도로 훌륭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해가면서 인하의 폭을 그래도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덜 보수적으로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점도표에 좀 주목을 해보자. 연준이 어쨌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더 열어둘 수도 있다라는 네.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연준 올해 뭐 주된 관심사 상반기에는 물가였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좀 고용이었고요. 네. 지난주에 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고용 둔화 우려는 나오는데 미국 고용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용 시장은 다시 한번 그 10월 달에 충격 이후로 회복을 네. 하고 있긴 한데 고용 시장도 지금 추세 자체로는 지금 둔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1월 말고 2월이나 3월 달에 고용 시장 한 번 더 지표가 망가지면은 네. 저희가 8월 달, 9월 달에 올해 겪었던 것처럼 야, 침체 나온다. 이런 논의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경기가 역시 골디락스 노랜딩은 어렵구나. 그냥 경기 모멘텀 둔화, 약화 이 정도의 사안으로 좀 옮겨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내년도 연준이 인하 사이클을 시장보다는 덜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고용은 둔화 추세가 있고 뭐 계속해서 그래도 골디락스로 갈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조금씩 숨고르기는 나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 올해 상승세 대단했고 내년 전망도 지금 뭐 긍정적입니다. 버블 우려는 계속 나오는데 네. 뉴욕 증시 랠리가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랠리라고 보기보다는 내년도에도 상승세는 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우리나라 증시 상반기 때 힘이었고 네. 미국의 연간 힘이었던 AI 쪽에서의 그 투자 사이클 주도 테마로서 AI가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연간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기대 수익률 자체는 그래도 10% 내외로 제공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도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오버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11월 달 한 달 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증시로 돈이 빠져나간 게 전부 다 미국으로 몰려갔거든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꽉 찬 성격이 있기 때문에 12월, 1월 이 정도 2달 정도는 미국보다는 비미국, 저희가 뭐 논 US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자산의 일부를 할당하는 전략도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는 훼손되지 않았다. 그래도 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또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최근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빅테크들 주가 뭐 말씀하신 대로 견조하고 미국 증시 그 내년 주도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뭐 AI인데 그 AI 쪽에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거의 엔비디아가 혼자서 다 끌고 왔잖아요. 네.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혼자서 끌고 오기보다는 그 옆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나 혹은 좀 더 그 내년도 하반기 이후로 봤을 때는 애플과 같이 핸드셋, 기기 업체들, AI 쪽에서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좀 분산해서 올라가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AI 쪽 소프트웨어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도 전부 다 좋은 기업들인 건 맞는데 지금 AI 그 반도체 주식들은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성장률 자체가 그로스 YOY 성장률 자체가 이미 고성장세에서 꺾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AI 소프트웨어 업체는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여기 있는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성장률 기대치가 낮아지고 한쪽은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 좀 자금을 더 실어야 될까라고 보면은 뭐 자연스럽지만 성장률 기대치가 높아지는 AI 소프트웨어 이쪽에 저는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전히 AI가 내년 시장을 이끌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이런 다른 섹터로 훈풍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뭐 18일과 19일 일본은행 금리 결정도 네. 있습니다. 뭐 인상 가능성 나오다가 최근에 동결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본은행 금리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그 좀 약간 비둘기파적인 인상을 하더라도 뭔가 비둘기파적인 인상의 성격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도 야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좀 상황 지켜본 다음에 1월 이후에는 좀 인상하는 게 어떻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또한 또 외환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엔 환율 한때 150엔대 깨질 뻔하다가 지금 153엔대 올라온 거 보면은 BOJ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급진적이지 않을 거다. 이 전망들을 반영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상을 하더라도 비둘기적인 인상이 될 것이다. 일본은행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지난번처럼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때문인데 네. 이번에 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지난번과 같은 충격이 또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엔켈의 청산은 그냥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행은 타이밍상 차이만 있을 뿐 금리를 올려가고 있고 네, 연준은 금리 내려가고 있으니까 미일 금리차 축소는 엔화 강세를 점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고 엔화 강세가 되면은 엔켈의 청산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청산의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청산 속도는 저희가 7월 달에 겪었던 것처럼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BOJ에서도 7월 달 정책 실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코멘트들을 보면은 인상을 앞으로 해 나갈 때에도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인상한다라고 좀 시그널을 줬던 만큼 엔캐리 청산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저희의 뭐 증시의 방향성을 정말 흔들거나 또 7월 말처럼 시장을 급락시키게 만드는 그 정도의 힘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또 시장도 역시나 내성과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엔캐리 청산 이슈보다는 차라리 연준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 청산은 불가피하지만 과거와 같은 충격은 없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리 그 시장 수급 불안 요인으로 암호화폐나 뭐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꼽히기도 하는데 암호화폐 특히 뭐 내년 기대치 높아져 있고 국내 이 증시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는 영향을 정말 미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1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나홀로 약세의 배경 중 하나가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뺏긴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11월 달만 하더라도 트럼프 리스크 다 소화를 해야 되고 네. 이익도 안 나오고 수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야 싸다는 거 빼고 매력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장중에 열리는 코인 보면 계속 날아갔었잖아요. 대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수급 이탈의 불안의 요인이었는데 지금 코인 시장 보시면은 대장주인 비트코인 빼고는 11월 달만큼의 뭐 폭발적인 상승률이나 거래량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뭐 우리나라 뭐 12월이나 1월 앞으로 시장일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코인 시장의 수급의 대규모로 뺏길 가능성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도 비트코인이랑 테슬라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진수혜주, 진수혜 자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트럼프 트레이드로 분류됐던 자산이나 종목들이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시장 변동성은 있고 여전히 살얼음판을 딛는 것 같은 장세인데 투자자들 지금 뭐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구간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면서 지금 시장이 우리가 팔아서 더 아래로 먹을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좀 더 사가지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인가 이거를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뭐 이번 주에 워낙 큰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고 또 연말에 뭐 개인들의 수급 불안 또 내년도 초에 트럼프 취임 리스크 이런 것들 뭐 불확실성 요인들이 산재에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최근에 PBR이 0.83배에서 85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내년까지 예상 가능한 악재들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그 악재들을 어떤 식으로 위쪽으로 잘 소화하는지가 관건으로 넘어간 만큼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거나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관망으로 같이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내년까지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지금 뭐 역사적 저점이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고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